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암흑 같았던 제 인생에 드디어 먹구름이 걷히고 눈이 부실 만큼 따스한 햇살이 저를 비추고 있네요.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지금 현재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작년 여름에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가평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바깥 바람을 쐬니 아이들도 기분이 좋은지 상당히 들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가족을 우선시 챙기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었죠. 그렇게 저희는 펜션에 들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야외 바베큐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여고 동창이었던 친구가 그 많은 펜션 중에 하필 같은 숙소에 잡히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제대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친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되면서 친구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저에게 계속 말을 붙여왔었죠. 문제는 저와 그 친구는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같은 반이었지만 저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그 친구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을 거닐고 다닐 만큼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저와 말을 섞은 적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쌓아온 추억도 없었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알아본다는 게 신기할 뿐이었죠.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옆에 앉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고등학교 시절 때의 변함없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어느새 저희 남편과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저와 대화를 하는 것보단 남편과의 대화를 더 오래 하고 있었죠. 저와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가 세월이 지나고 아는 척 한다는 게 좀 불편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죠. 그런데 거침없이 말을 뱉으며 남편과 웃고 떠들던 친구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버릇없는 행동이 결국 한마디 하게 만들었어요. 어머, 그러고 보니까 내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은데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세월이 흐른 만큼 성격도 많이 변한 건가? 영은이 얘가 학창시절 때 워낙 말도 없고 조용해서 존재감 자체가 없었거든요. 워낙 범생이어서 반에서도 항상 순위권 안에 들던 애였는데 문제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말을 잘하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도 영은이가 재미없게 느껴졌는지 같이 놀아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영은이 같은 애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름이랑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친구들이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스트레스를 주거나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면 얘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그때 이후로 얘가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아무도 건들지 않았었어요.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것 같은데 그런 사건이 한번 터진 이후로 영은이 옆에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죠. 너도 그때 기억하지? 네가 하도 조용한 성격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너를 괴롭히려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 거품까지 물었었잖아. 기억 안 나? 그런 얘기까지 꼭 해야 되겠어? 과거의 일들을 왜 지금 들추는 건데? 그리고 너는
이제 자리로 안 돌아가니? 남의 아픈 상처를 입 밖으로 꺼내면 기분이 좋아? 내가 3년간 항상 너를 지켜봐왔을 때 느꼈던 게 뭔 줄 알아? 그 입이 문제였어. 친구들이 많으면 뭐해? 진정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을 텐데. 그저 관심 받고 싶어서 친구들끼리 이간질 시키고 잘 지내던 친구들 사이도 멀어지게 했었잖아. 너도 결국엔 3학년 때 네가 한 행동들 때문에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엔 전학까지 갔었잖아. 왜 그렇게 쳐다봐? 너는 남의 과거 막 들춰도 되고 나는 그때의 너에 대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할 말 다 끝났는데 너도 더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줬으면 좋겠어. 모처럼 나온 여행 기분 망치고 싶지 않거든. 우리가 서로 웃고 떠들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 그러게. 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오지랖 부렸나 보다. 남은 시간 잘 보내고 나중에 혹시라도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이건 내 명함이야. 나 의사 됐거든. 네가 그때 쓰러지는 거 보고 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아, 제가 너무 신뢰가 많았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 번 뵀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그럼 먼저 일어나 볼게요. 친구는 저에게 자신의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다시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전부터 친구와 삐걱거리게 되었지만 저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과거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뒤에서 전부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저에게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입이 문제였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발작이 좀 있었는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모르게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을 겪곤 했었죠. 다행히 성인이 되면서 그런 증상은 사라졌지만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었는데 친구는 그걸 세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입 밖으로 꺼내면서 잊고 살았던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친구의 과거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던 거죠. 원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거침없는 언행이 점점 제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친구도 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는지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숙소로 돌아왔고 아이들을 재운 뒤에 한숨 돌리며 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 얘기를 꺼내면서 제 기분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해서 아는 척 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 좀 얘기했다고? 꼭 그렇게까지 정색을 해야 했어? 상당히 난감해 하던데? 당신이 쓰러지는 걸 보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잖아. 그때 당시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야?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의사가 되었고, 그걸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더 이상한 것 같아. 다행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아까 받은 명함 있지? 거기에다 전화해서 당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줘.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나중에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당신은 내 편이야? 아니면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걔 편인 거야? 내가 쓰러졌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모든 걸 알지 못하잖아.
그런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 기분이 좋겠어? 친구라고? 나는 쟤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나에게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라고. 학창 시절 때 우리 엄마가 학교에 찾아오셔서 내가 가끔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고 했었는데 그걸 그 친구가 교무실에 왔다가 나한테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걸 들었는지 친구들한테 전부 다 소문을 퍼뜨렸어. 남들한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싶어 했고 관심을 좋아했던 걔는 결국 나한테 발작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친구들을 끌어들였던 거고 그걸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걔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몸에선 문제가 생겼고 발작이 일어나고 말았어. 그날 이후 친구들은 나와 거리를 두고 지냈던 거야. 이 모든 게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내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몸소리 쳐지는지 알아? 그런 상황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은 나한테 먼저 사과하라는 말이 나와? 오늘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남편은 당황한 듯 저에게 미안하다며 상처받은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친구를 보게 되면서 기분 좋게 시작했던 가족여행은 결국 좋은 추억이 아닌 안 좋은 추억만 남아버린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두 번 다시 만날 생각이 없던 저는 지갑에 있던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저녁 거리를 만들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연락 한 통 없이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염없이 한참 동안 기다리다 보니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네요.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어디서 뭘 했길래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었던 거야? 집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몰라? 당신이 오늘처럼 늦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뭐 하다가 이렇게 늦은 거야? 평소에는 어디 가면 간다고 미리 문자라도 남겨주던 사람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건데? 술도 많이 마시지도 않았네. 내가 며칠 전에 같이 일하는 형님이 이혼할 것 같다고 얘기했었잖아. 그 형님이 오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길래 같이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어버렸네. 당신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나 오늘은 상당히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누울 테니까 당신도 할 일 없으면 일찍 누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6시간 동안 문자 한 통 보낼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나지 않았다고?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나한테 숨겨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는 거 몰라? 우리가 하루 이틀 살았던 것도 아니고 눈빛만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하면서 살아야 돼? 하늘 같은 남편이 밖에서 볼일 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성격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항상 온유했고 나를 먼저 생각해주던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더니 자기 멋대로 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고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주말만 되면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함께 해주던 사람이 주말에도 새벽같이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남편의 행동을 바로잡으려 침착하게 다가가 대화로 풀어나가려 노력했지만 더 이상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어김없이 주말에 새벽같이 일찍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게 되었고, 남편은 제 팔을 뿌리치면서 분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네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나는 할 얘기 없으니까. 집에서 애들이나 보면서 살아. 어디서 지금 착한 척이야?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말로 풀면 되는 거잖아. 서로에게 무슨 오해라도 생겼으면 풀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당신이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겠다고 약속한 날이라고. 애들은 오늘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들 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 거야? 어디 가는 건데? 답답하게 이러지 말고 제발 당신이 나한테 감정 상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남편은 저를 경멸하듯 노려보며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다며 저를 밀친 뒤에 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당황했었고 한순간에 변해버린 모습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었죠. 제가 알지 못하는 걸 시모가 혹시라도 알고 계실까봐 안부차 전화를 하면서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시모는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저와 잠깐 만났던 친구의 얘기였던 거죠. 너 저번에 내 아들이랑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친구를 만났었다며? 그런데 거기에서 네가 그 친구한테 안 좋은 말들을 꺼냈다고 하던데? 그이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제가 그때 충분히 설명했었는데 그게 건우 아빠 태도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잘못한 게 뭐가 없어.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 전부 다 들춰내서 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네 친구한테 엄청 큰 상처를 줬었다는데? 그래도 친구는 명함 한 장 주면서 나중에 병원에 들릴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했었다는데 너는 그 명함을 쓰레기통에 넣어 버렸다고 하더라.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아무리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그건 아니지. 어떻게 명함을 쓰레기통에 구겨서 버릴 수가 있니? 너는 학창시절 때의 기억을 아직까지 품고 있었던 거야?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도 될 문제들을 왜 상처를 주냐 이거야. 내 아들한테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화가 치밀던지 내가 정말 한 소리 하려 했었는데 내 아들이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하길래 그냥 꾹 참고 있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었는데 사람 참 괜찮더구만. 말도 참하게 잘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게 며느리감으로 아주 딱이더라고. 이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람은 다 인연이 있나 보더라. 내 아들과 그 의사가 그렇게 잘 맞을 거라 상상이나 했었겠니? 내가 아는 건 이것까지니까 나머진 네가 알아서 정리해라. 시모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들을 늘어놓으셨어요. 남편과 친구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은 놀러 갔을 때 만났던 이후 제가 버린 명함을 주어서 따로 연락을 취했었고 그것도 모자라 시모까지 그 병원에 모시고 갔던 거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순간에 펼쳐지고 있는 순간이었죠. 뒤통수를 너무 크게 맞아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왔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남편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분노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할 말이 있다고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저와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면서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모와 나눴던 통화 내용에 대해 전부 알려주었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내 친구랑 만나고 있다며? 어머님한테 다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야? 지금 당신이 나 몰래 저지른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알지? 무슨 뜻인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이 잘한 건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은 당신을 그래도 친구로서 가까이 다가온 것 뿐이었던 거야. 당신이 했던 말 내가 고스란히 전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반에서 부반장이었다며? 그래서 장모님이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를 듣고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일러줬던 건데 일이 그렇게 커진 거였다고 하네. 한마디로 친구는 좋은 마음에서 다가갔던 거였고 당신은 그런 친구를 지금의 세월까지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거야. 성격이 그 모양이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친구를 만들지 못한 거지. 나는 그때 펜션에서 당신 친구라고 하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성격도 밝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왜 지금까지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였지.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학교 때 친구들과 서로 연락하고 지낸다는데 당신은 학교 때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 단 한 명도 없잖아. 그때의 일도 있고 해서 당신이 버린 명함 내가 다시 주어서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으시니까 병원에서 진찰도 좀 받을 겸 연락 한번 했었어. 그런데 그 사람 성격 정말 좋더라고. 얼굴도 상당히 미인인데 결혼까지 안 했더라고. 지금까지 남자들이 수도 없이 달려들었을 텐데 자기는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어서 환자에 집중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혼자 지내왔다고 하더라. 학생 때는 누구나 철없이 행동할 수 있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성격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당신은 과거에 얽매여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나는 그런 답답한 성격 맞추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였지. 이래서 시야를 넓게 봐야 한다는 건가 봐. 세상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나는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지 말아야 될 당신을 선택한 거고 지금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거지. 우리 엄마도 그랬어. 정말 괜찮은 여자 같다며 나보고 붙잡으랜다.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 맞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지금 내 마음속엔 소용씨로 가득 차 있는 상태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남편으로 한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지 않아.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있는 멋진 여자와 남은 인생 살 거니까 나랑 조만간 정리하는 걸로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이제 대충 알겠지? 나는 당신보다 소영씨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걔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전부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당신이 걔랑 웃고 떠들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애들은 오늘 놀이공원 못 갔다고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 잠이 들어버렸어. 며칠 잠깐 얼굴 본 걔가 당신 자식들과의 약속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너 솔직하게 말해. 그때 걔가 자리에 앉았을 때 눈을 떼지 못하더니 서로 대화 주고받을 때 너 걔한테 넘어갔니?
그래서 지금 대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나와 애들을 내치려는 거야? 빨리 대답해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건데? 얼굴도 예쁘고 결혼도 안 해서 몸매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능력 좋은 의사라서 홀라당 넘어갔니? 걔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 번은 봐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정신 차려. 내 가슴이 찢어질 만큼 상처를 받았어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이번만큼은 넘어갈 테니까 다시 제자리 잡으라고. 당신은 나랑 결혼했고 집안의 가장이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라고. 어떻게 할래? 끝까지 갈 거야?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야?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남편은 친구가 제 옆자리에 앉았을 때 첫눈에 반해버렸고 결혼까지 안 했다는 거에 저를 향한 마음이 변심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큰 배신감은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겨주었지만 아이들 때문이라도 한 번은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도 저희 가족 정말 행복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를 제가 있는 자리에서 받았고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저와 아이들한테 등을 돌린 채 급하게 집을 뛰쳐 나갔네요.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저는 친구가 다니는 병원을 기억해 다음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제 앞에 나타난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남의 가정을 가지고 노니까 기분이 좋니? 이만하면 됐잖아. 이제 그만하고 제자리로 돌려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하필 내가 여행 간 그곳에 네가 나타났던 것뿐이고 너희 남편이 내 미모에 반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뿐인데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잠깐 인사만 주고받으려 했던 것뿐인데 너한테 명함 한 장 줬는데 너희 남편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나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자기 엄마가 몸이 불편해서 내시경 예약 좀 잡아달라고 하길래 한번 내원하라고 했었지. 그렇게 두 번째 만난 자리가 나는 무슨 선자리인 줄 알았다니까. 너희 남편이 이것저것 전부 물어보는데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그런데 네가 펜션에서 있을 때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좀 데리고 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었으니까 갚아주고 싶었고 너희 남편은 결국 내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니? 결국 너는 더 많은 걸 잃었을 텐데. 이제 그만해. 이쯤 했으면 됐잖아. 너는 지금도 그 성격 못 버리는구나. 학창 시절 때도 한 사람만 몰아가다가 결국 걔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서 네가 전학까지 가게 된 거였는데 아직까지 그때의 버릇을 지우지 못한 거야? 네가 내 남편한테 거짓말까지 했더라. 부반장이라서 걱정되는 마음에 친구들한테 알려준 거라고? 네가 주축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선동했잖아. 그래서 내가 발작을 했던 거고
너는 내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걸 보면서 웃고 즐겼었어. 나는 그때의 기억을 지금까지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고. 우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만 하자. 그럼 각자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나도 정이라는 게 있는지? 너희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꽤 오래돼서 그런지 벌써 정이 들어버렸네? 꽤 매력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놓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거 알아? 나 이번에 휴가 냈는데 너희 어머님이 그 사람이랑 같이 제주도 여행 다녀오라고 여행 스케줄을 잡아주셨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 나를 벌써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나 제주도는 여러 번 가봤지만 우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내 마음을 읽으셨는지 우도 여행 계획까지 전부 다 잡아주셨어. 내가 볼 땐 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애들이랑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 저는 친구의 마지막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올라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친구는 썩은 인상을 보이더니 저에게도 뺨을 올렸고 결국 병원에서 저희는 격한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말았죠. 친구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을 꼭 무너뜨릴 거라며 사악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온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었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고 싶은 조금의 마음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시모가 뜯어 말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두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제주도 여행을 보내줬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해 주셨죠.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그걸 질문이라고 물어본 거니? 너랑 내 아들은 서로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불만이 많았었는데 최근에서야 서로 맞는 짝을 찾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기 전에 서둘러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 어차피 내 아들도 너를 더 이상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뒤로 물러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직접 나서신 건 저와 그이가 이혼을 하길 바라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지금 걔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했는지 아세요?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그이가 넘어간 것뿐이고요. 보기 좋은 떡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좋은 떡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딨니? 의사 며느리면 게임 끝난 거지. 너는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잖아. 얼굴도 별로, 몸매도 축 처져서 별로. 딱 하나 잘하는 거 있네. 애들은 엄청 아끼고 잘 돌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직업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그럼 내 아들 없어도 먹고 살 수는 있겠어.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제 말에는 이미 귀를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결국 제가 남편한테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사정을 하고 애원했지만 저희는 끝내 이혼을 선택하고 말았죠. 결국 친구는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소송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위자료를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잘 사는 집안일수록 남의 가정을 우습게 하는 그런 친구가 언젠가는 꼭 벌을 받길 간절히 바랬고 저는 남편한테 정신적인 문제들과 이혼 미자료
그리고 양육수당 등 여러 가지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친구한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진행이 되었기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 없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석 달의 숙려 기간이 지나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고 정식적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상태로 한 달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저를 애타게 부르며 원래대로 돌리자며 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선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이제 숙려 기간도 끝났고 정식적으로 남남이 된 지 한 달이나 지났어. 나도 당신한테 더는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했어. 다 내 잘못이야.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아주 잠깐 튄 불꽃이었는데 내가 그걸 가라앉히지 못해서 앞만 보며 달렸던 것 같아. 나 지금 완전 낙동강 오리의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그 사람이 나랑 결혼을 안 해주겠대. 벌써 내가 질려버렸다는 거야.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한 번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남자가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한다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냐며 짧은 연애였지만 즐거웠다고 갑자기 나를 차버리더라고. 나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애초부터 나와의 결혼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어. 결국 그 사람은 나한테 헤어짐을 통보했고 나는 현재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야. 엄마도 이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쓰러지셔서 누워버리셨다고.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 친구가 싫다고 해서 가정도 놓치고 갈 곳이 없어지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오겠다는 거네? 당신은 원래 이런 성격이었구나. 어찌 보면 나는 친구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네. 당신 같은 쓰레기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잖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걔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지?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걔가 왜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겠냐고. 걔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당신 낙장 불입이라는 말 알지? 판에 한번 내려놓은 패는 물리지 못한다는 거. 이미 끝난 판이고 당신은 더 이상 나와 아이들 얼굴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당신이 썼던 각서 생각 안 나? 아이들과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잖아. 양육 포기까지 한마당에 나한테 뭘 바라겠다는 거야? 그만 돌아가줘. 남편은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터라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결국 가정 없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자 자신을 배신한 친구에게 분노를 품었고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야 말았어요. 친구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 하는 순간 남편이 뒤에서 차로 돌진하는 사고를 유발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었고 남편은 결국 의도적인 사고를 냈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후유장애가 생겨 더 이상 의사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친구 앞에 나타나 자신이 저질러버린 죄가 얼마나 큰 대가가 뒤따르는지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친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와 아이들은 부모님 집에서 함께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저를 비추고 있는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비록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졌지만 저와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것만도 감사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처음으로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나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시댁 어른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저를 반겨주었기 때문에 역시나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전 결혼 전 작은 뜨개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제 뜨개 공방 옆에서 작은 브런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왔다 갔다 인사만 하다가 점점 사랑이 싹트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전 결혼 전 공방에서 일을 했지만 남편 사업이 바빠짐에 따라 남편을 도와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원하기도 했고 저 역시도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다정한 남편, 다정한 시부모님,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는 결혼 생활이었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어요. 종철이 오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는데 일 끝나고 같이 가보자. 아마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아. 궁금하다. 그러게. 도련님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올지 나도 궁금하다. 엄청 보수적이어서 눈 진짜 높을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다. 그날은 남편의 동생,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했던 터라 가게 일을 마치고 다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싹싹해 보이는 동서를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고요. 그렇게 하하호호 짧은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동서가 저에게 살포시 말을 걸더라고요. 저 역시도 내성적이라 쉽게 다가가지 못한 성격인데 동서가 먼저 다가와 주니 조금 고맙기도 하면서 정말 잘 지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참 고마웠어요. 아,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이제 둘인데 우리 잘 지내보아요, 형님. 제가 잘할게요. 어머,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낯을 가려서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럼 우리 잘 지내봐요, 동서.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형님. 나이 차이도 있고 손아래 동서인데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저도 편할 것 같아요. 어머, 그래, 고마워. 그럼 말 놓을게. 나도 여자 형제가 없어서 동서 같은 사람 있으면 너무 좋지, 동생 같고. 우리 잘 지내보자. 네, 형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버님 사업이 엄청 잘 된다면서요. 부러워요, 형님. 저도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에이, 서방님 정도면 진짜 괜찮지. 전문직에 얼굴도 훈훈하고 동서도 복 받았어. 누가 보면 우리 되게 별로 같다. 안 그래? 말부터 편하게 하자는 동서의 말에 첫 만남부터 저희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시댁 부모님도 며느리끼리 잘 지내니 참 보기 좋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동서는 제 마음에도 꼭 드는 며느리였어요. 한참 도련님의 결혼 준비가 있던 중, 전 임신 사실을 알았고, 시부모님은 겹경사가 났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에그머니나, 우리 첫째가 아이를 가졌구나. 엄마 아빠 닮으면 얼마나 예쁠 거야. 종철이 장가도 가고 아주 경사다. 그러게요. 그래도 기다렸는데 이렇게 빨리 찾아와 주니 저 역시도 너무 기쁜 거 있죠? 어머님 아버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아주 복덩이가 틀림없을 거다. 우리 종철이도 결혼하고 새로운 식구도 들어오고, 그리고 게다가 복덩이까지. 역시나 시어머니는 매우 좋아하셨어요. 저 역시도 얼마나 설레던지 그렇게 순산하기만을 바라고 있던 찰나 잘 되고 있던 가게가 급격하게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까지 됐고, 나중엔 저와 남편마저도 둘이 있는 것도 인건비 낭비일 정도로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장사라는 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듯이 그렇게 저희는 점차 쪼들리고 있었죠. 한 번도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나날들이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힘을 합쳐 해결하자고 생각했어요. 큰일이네. 이번 달도 적자다. 이제 대출도 더 이상 안 되는데. 어떡하지? 더 이상 모아놓은 돈도 없는 거지? 그때 가게 확장하는데 돈 썼잖아. 확장을 하지 말아야 했나? 어떡하냐 진짜. 곧 애기도 태어날 텐데. 내가 저녁에 대리라도 띄워야지 뭐. 일단 당신 신경 안 쓰이게 할게. 당신은 태교에나 집중해. 최대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힘들면 꼭 말해줘. 돈 마련은 어떻게든 해야지 뭐.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니까. 자기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가게가 급격하게 기울자 남편은 저녁에 대리운전이라도 한다고 했어요. 제가 옆에서 해줄 건 없고 전 임신한 몸 상태로 집에서 원데이 뜨개질 클래스를 열어 소소하게 용돈을 벌었죠. 공방을 운영할 때 단골 손님들이 꽤 있었기에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관심 가져주었어요. 그나마 용돈은 벌 수 있었는데 문제는 생활비가 도저히 모자랐죠. 가게 대출에 집 대출에 항상 마이너스였거든요. 남편은 그래도 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쪼들리는 삶을 살 때 도련님의 결혼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도련님 결혼식에 냉장고를 사주려고 했던 터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도련님네 동서는 저희가 엄청 잘 사는 줄 알았기 때문에 기대를 잔뜩 한 눈빛이었고요. 어떻게 말해야 하나 참 고민스러웠어요. 시어머님이 이미 동서에게 말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걸 사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곤란한 처지가 되었어요. 너네 형님이 너희 결혼 선물로 신혼집에 냉장고 하나 맞춰준다더라. 아주 큰애가 형님 노를 톡톡히 하지. 어머, 정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너무 감사하죠. 형님, 감사해요. 이렇게 큰 거를 해주시다니. 역시 형님. 그래. 혹시 입주는 언제야? 그 시기 맞춰서 냉장고를 해야 하는 거잖아. 그치? 요즘 냉장고가 얼마나 하나? 너무 곤란한 상황이었고
당장 생활비마저 모자라는 상황에 곤란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어찌나 좋아하는지 차마 못 사준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저런 고민을 안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자 남편은 우리 사정에 어떻게 냉장고를 해주냐며 본인이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일단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지금을 잘 넘기고 다음에 여유될 때 좋은 거 하나 해줘야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이 파국으로 돌아올지는 정말 몰랐어요. 도련님은 괜찮았지만 동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꽤 섭섭해 했거든요. 마음은 고마운데 그건 우리 예전에 사준다는 거잖아. 갑자기 가게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선물을 사줘? 내가 종철이한테 잘 말해볼게. 아마 그 녀석도 지금 내 상황이 뻔히 이런 거 아닐까 이해해 줄 거야. 참나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좀 그렇다. 동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던데. 알겠어. 자기가 말 잘해봐. 당연하지. 우리 코가 석자인데. 아휴, 내가 잘못이지. 가게를 더 확장시켜서 이 꼴이 난 것 같네. 당신한테도 미안해. 아니야. 다 잘 살자고 그런 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 아휴, 속상해라. 결국 저희는 냉장고를 해주지 못하게 되었고 남편이 도련님에게 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후 동서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투로 말이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 동서를 보며 이게 원래 모습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예의가 없는 채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형님, 저예요. 아니, 종철 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냉장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전 형님이 사주시는 줄 알고 이미 친정에다가 다 말해놨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달라고 했어요? 형님이 먼저 사주신다면서요. 어이없어. 동서, 미안해. 그렇게 됐어. 사실 우리가 사정이 지금 많이 안 좋거든. 정말 사주곤 싶은데 여유가 없어서 미안해. 다음에 여유 될 때 그때 정말 좋은 거 하나 해줄게. 진짜 미안해. 혹시 냉장고 말고 뭐 필요한 거 있어? 최대한 맞춰볼게. 됐어요. 지금 냉장고가 제일 필요한 거였어요. 아니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종철 씨한테 전화로 따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약간 호박씨 가는 스타일인가? 앞에선 이러고 뒤에선 저러고. 아무튼 알겠으니까 결혼식에 봬요. 뭐 설마 저한테 한복이나 이런 건 바라는 건 아니죠?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건데 무턱대고 저한테 혼수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동서, 지금 화난 건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화날 건가? 그리고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건데. 뭐 동서 입장에선 앞뒤가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해. 그렇다고 이렇게 전화로 따지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됐어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네요. 전화 끊을게요. 형님이랑 참 잘 지낼 줄 알았는데 글렀네요. 그럼 이만. 본인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 동서를 보며 어이가 없었죠. 이게 그럴 일인가요? 오히려 저였으면 그 집 사정을 먼저 고려했을 건데 참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황당해서 있는데 이번엔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어머님은 저에게 냉장고를 사주라며 말을 했죠. 아, 정말 아무도 저희 상황은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서글펐어요.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아니, 나다. 둘째한테 들었는데 냉장고 뭐 못 사준다며? 아니 왜? 이왕에 이럴 때 아니면 선물 언제 해본다고? 좀 해주지. 아, 어머님. 지금 상황이 그게 안 돼요. 저희 대출비도 너무 많고 장사가 요새 너무 안 돼서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해준다고 했다가 도로 부르니? 그럼 평생 책 잡히는 거야 너. 아유, 내가 다 나 뜨겁다. 어머님, 사실 그 얘기도 어머님이 먼저 하신 거잖아요. 종민 씨가 그냥 그럴 예정이라고 그 말만 한 거였는데 어머님이 동서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뭐 사줄 형편은 도무지 안 되고요. 아니, 가게가 갑자기 안 되는 거니? 잘 되다가 갑자기 왜 그러니? 아휴, 그래도 냉장고 좀 사주지. 걔 많이 기대한 것 같던데. 어머니,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저희가 그러겠어요? 지금 생활비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 다 내가 입을 잘못 늘렸지. 아유, 늙은이가 주책맞게 입을 잘못 늘려서 원. 이렇게 됐다. 에휴, 끊으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다 자기 잘못이라며 화를 내고 전화를 그냥 끊으셨죠. 정말 힘들었어요. 냉장고 하나 때문에 가족 간에 이런 분란이 날 일인가요? 저희 상황은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 시댁 식구를 보며 정말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골치 아픈 걸 뒤로한 채 시동생의 결혼식이 되었죠. 동서와 전화로 얼굴 붉힌 사건은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결혼식이니 축하해 주자는 마음으로 먼저 가서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 동서, 결혼 축하해. 오늘 너무 예쁘다. 서방님, 결혼 축하드려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오늘 진짜 빛난다, 동서. 아, 네. 저 지금 화장 수정해야 해서요. 그럼 가볼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빈말은 안 해주셔도 돼요. 헷갈려서요. 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늘 좋은 날이니까 좋게 지내자. 동서가 아직까지 화내는 이유를 모르겠어, 정말. 화라뇨. 제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어쨌든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저 수정하러 가볼게요. 그럼 이만. 뼈가 있는 동서의 말에 순간 머리가 쾅하니 한 대 맞은 것 같았지만 냉장고 때문에 아직도 앙금이 안 풀렸다고 생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한 번 더 동서에게 경악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축의금 문제였어요. 냉장고 이후로 단단히 저를 무시하는 동서였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처음 봤던 동서가 맞나 싶었어요. 동서는 알고 보니 뭐든지 돈으로 사람을 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결혼 전 저희 가게가 그래도 꽤 잘 되고 있던 터라 저와 잘 지내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자 동서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참 손아래 동서한테
돈 가지고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 동서,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서방님도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역시 신혼이 좋긴 좋은가 봐요. 부럽네요. 아, 형수님은? 와, 이제 배가 제법 임산부 같네요. 형수도 곧 막달이죠? 꼭 순산하실 거예요. 아기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명색의 작은 아빠인데 뭐라도 하나 해줘야죠. 그 조카가 태어난다니. 에이, 안 해주셔도 돼요. 충분히 마음만 받을게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서방님. 서방님도 행복하게 사세요. 선물? 자기는 무슨 선물이야? 참나. 요즘 형님만 애 낳나? 안 그래? 형님도 선물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반갑게 맞아주는 시동생과는 달리 동서는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전 또 왜 저러나 싶었고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을 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바로 축의금이었죠. 동서는 자기 결혼식 식대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냐부터 해서 저를 쪼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돈으로 재는 동서. 그리고 저희가 힘들어진 걸 알고는 상종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구는 태도를 보니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한 제 자신이 참 멍청하더라고요. 이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억울하지 않게 똑같이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형님. 축의금 잘 받았어요. 좀 놀랐네요. 가방은 샤넬, 신발도 샤넬. 근데 축의금은 꼴랑 50 하셨더라고요. 뭐?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난번부터 무슨 나한테 억한 심정이 있나 본데?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아니요, 웃겨서요. 그렇게 명품으로 휘두르고 다니면서 동생 결혼하는데 50이라니. 저희 밥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가격이 중요하구나, 동서한텐. 참 진짜 사람 되게 돈돈거린다. 이렇게 말 섞는 것도 유치한데 가방이랑 신발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고 결혼할 때 우리 신랑한테 받은 거야. 그리고 우리 형편 알면서 5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할 말이 없네. 나 말고 남편도 따로 축의금 한 걸로 아는데. 동서 진짜 너무한다. 뭐든지 다 돈으로밖에 사람 구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살지 마. 저희 친정도 어려워요. 근데도 성의 표시는 다 하더라고요. 전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뭐든. 형님 마음 잘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주방을 휙 나가는 동서를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동서는 시댁에서 모일 때마다 저를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거지 적선하듯 본인이 안 입는 옷들도 가져오며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하는데도 참 우스웠어요. 얄미운 시어머니는 동서 말에 얼마나 맞장구를 쳐댔는지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죠. 참 돈 없는 서름이 크더군요. 형님, 제가 오늘 이 옷 가져왔거든요. 형님 형편에 옷 못 사 입으실까봐 제가 안 입은 것들 좀 가져와 봤어요. 어떠세요? 아, 이거 얼마나 입은 거야? 마음은 고마운데 여기 구멍 났네. 미안, 못 입겠다. 그리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돼. 어머, 형님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셨네. 이런 거 입으세요, 그냥. 이제 사지 말고. 그것도 다 돈인데. 그래, 어미야. 둘째가 너 생각해서 가져온 옷들인데
한번 골라나 봐라. 유행이 어딨어? 다 돌고 도는 게 유행인데, 안 그러냐? 어머님 같으면 입으시겠어요? 동서, 괜찮으니까 안 가져와도 돼. 이건 진짜 줘도 못 입을 정도다. 헌우 수고함에도 가지 못할 옷을. 참. 이 말을 끝마치고 전 진통이 왔습니다. 양수가 터져 부랴부랴 산부인과에 갔죠. 참 웃겼던 게 동서 얼굴을 생각하니 얄밉게도 악이 써지더군요. 그렇게 전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소아담도 폐쇄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태어나자마자 몇 번의 수술을 거쳤지만 아이는 예쁜 별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던지 정말 말로 다 못하는 상황이었죠. 아마 아이를 잃어본 심정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울기만 할 거야? 이제 형편도 좀 나아졌는데, 운동도 하고, 웃음도 찾고 그러자, 어? 계속 슬퍼만 하면 어떡해? 나 때문이야. 내가 뱃속에서 잘 품지 못해서 그런 거야. 다 내가 죄지. 왜 나를 데려가지? 하필이면 우리 아기를.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만해. 그리고 네가 왜 잘못이야? 그게 그 아이 운명이었던 걸. 이자 잘 보내주자. 남편은 절 위로했지만 도저히 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쯤 허망한 세월을 보냈고 전 입양을 결심했죠. 우리 별이 된 아들과 같은 불쌍한 아이를 입양하고 내 힘으로 길러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합의 후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할 때 4살이었지만 아이는 꽤 똑똑했고 밝게 자라주었어요. 다행히 시댁에서도 굉장히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의 슬픔을 알아서 이 아이로 인해 제가 점차 밝아지자 시부모님도 참 좋아해 주셨거든요. 전 입양된 아이가 아닌 정말 제가 품은 자식처럼 키웠어요. 어찌나 똘똘하고 말을 잘 듣던지 아이를 보면 미소가 절로 났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죽은 나의 아이가 더 생각이 났지만 그럴수록 지금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었습니다. 없는 형편이었지만 집안 형편이 점점 나아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아이 덕분이라고도 생각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네가 이사를 하고 모든 식구들을 초대한 날이 있었어요.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아이와 이사 선물을 사들고 그 집으로 향했죠. 제가 마음이 한참 아픈 시기였던 터라 동서네는 거의 안 보고 살아서 아이를 입양 후 처음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오랜만에 본 동서는 역시나 얼굴에 심술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야 도대체? 아, 이 아이가 그 아이? 안녕? 난 작은 엄마란다. 안녕하세요. 전 윤민재예요. 엄마, 나 신발 벗고 이 집에 들어가도 돼요? 오늘 여기 온 거 맞죠? 우와, 맛있는 냄새. 그럼.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오랜만이야, 동서. 얼마만이야, 이게. 꽤 오래됐다, 그치? 보기 좋네. 보기 좋긴요, 뭐. 그래도 하는 일이 계속 잘 풀려서 집도 넓은 평수로 이사 왔어요. 아, 선물은 이게 다예요? 오랜만에 보는 동서는
제가 가져온 선물을 보고 또다시 이게 다냐며 막말을 해댔죠.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더럽게도 안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 그냥 가볍게 무시했죠. 제가 가져온 선물은 방 곳곳마다 놓을 수 있는 디퓨저와 러그 세트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또 동서는 참 별게 아니라는 듯이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다 같이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갈비를 좋아하는 저희 아들이 맛있게 갈비를 뜯고 있었어요. 얼마나 보기 좋던지. 하지만 동서는 또다시 제 아이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아니죠. 저에게 막말이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죠. 어머, 먹는 것 좀 봐. 굶었니? 어째 형님, 저 요새 바쁜데 울 집 설거지라도 해서 창가 벌래요? 애 먹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네. 뭐라고?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따로 있지. 내가 너네 집 설거지를 왜 하니? 이게 돌았나 진짜? 어머, 장난이에요 형님. 농담도 그분 못하셔.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조카한 사람 민망하게. 재수씨, 말 조심해 주세요. 그게 장난이어도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아무리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지만 가끔 볼 때마다 말이 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종철이 너, 재수씨 말 조심 좀 시켜라. 아, 형 미안해. 당신 그만해.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형수가 어디 이런 일 할 사람이야? 농담도 청도 것이지. 다들 동서를 나무라고 있을 때 저희 아들은 멀뚱멀뚱 갈비만 먹다가 다른 반찬이 손에 안 닿는 건지 멀리 있는 반찬을 집으려 고개를 숙였어요. 손을 뻗은 찰나 입양 전부터 차고 있던 신분증 목걸이 하나에 눈이 가더라고요. 전 원래도 알고 있던 목걸이였지만 동서는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사색을 하고 놀라 방으로 들어갔죠. 갑자기 왜 저러나 싶어 당황하긴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여보, 왜 그래? 문 좀 열어봐. 지금 가족들 다 초대하고 갑자기 울면서 방에 들어가는 게 어딨어? 어? 문 열어. 시동생이 아무리 방문을 열라고 해도 문을 열지 않는 동서를 보고 의아하다 생각했고 전 아들 목걸이를 유심히 보았어요. 입양 전부터 증표처럼 하고 있던 이니셜과 전화번호 같은 게 쓰여있는 신분증 목걸이였죠. 아들이 워낙 애착 목걸이처럼 차고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전화번호 뒷자리가 눈에 띄게 낯이 익더라고요. 그날따라. 알고 보니 전화번호 같은 숫자는 동서의 생년월일과 아이의 생년월일이 합쳐져 있는 숫자였죠. 전 순간 조합을 해보고 너무 당황했고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날 집에 갈 때 동서의 칫솔을 챙겼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 아들의 칫솔을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얼마나 똥줄이 타던지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설마 정말 아닐 거다. 이제 내가 별 미친 짓을 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아닐 거라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친자 확률 99.9%였어요. 동서가 낳은 아이가 제가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런 우연이 있는지 싶었죠. 전 이것을 가지고 바로 동서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유전자 감식 결과 종이를 던지고 소리를 냅다 질렀죠. 뻔뻔한 것. 애 버리고 이렇게 쇼하고 사니까 좋니? 네 벌 네가 받은 거야. 네 애가 이렇게 네 앞에 나타날 줄 몰랐지? 형님, 아니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발요, 형님. 아니, 말할 거야. 너 돈 때문에 우리 민재 버렸지? 넌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잖아. 근데 목걸이는 왜 남겼니? 나중에 찾으려고? 돈밖에 모르는 년인 건 알았는데 애까지 버리는 파렴치한 년인 건 이제 알았다. 진짜 끔찍해. 넌 애 볼 자격도 없어. 알겠어? 실수였어요. 정말 한순간에 생긴 저조차도 어쩔 수 없었고요. 그래도 나중에 혹시라도 후원이라도 해줄까 싶어 목걸이 하나를 만들어 놨던 거고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네? 이제 쥐 죽은 듯 살게요. 정말로요. 아니, 그렇게 못하지. 민재가 무슨 죄니? 그리고 서방님은 끔찍해. 너 민재한테 미안하긴 하니? 아니, 모든 걸 속이고 시집와서 서방님한테 죄책감 안 들었어? 난 민재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너같이 뻔뻔한 거 나 가만 못 둬. 아니 형님, 진짜 왜 이래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재 그래도 누구 때문에 형님이랑 사는 건데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전 동서 말이 끝나자마자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 입에서 민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자식 버리고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게 시집와서 저렇게 당당하게 굴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았어요. 맘 같아선 머리 끄덩이라도 잡고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정말 꾹꾹 견뎌냈어요. 동서는 저에게 뺨을 맞고 당황했는지 말도 못하더라고요. 참 가증스러웠죠. 너 더 맞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 그리고 민재 얘기 입에 올리지 마. 네가 그럴 자격이나 있니? 이 버러지만도 못한 것. 너같이 악마 같은 사람한테 우리 천사 같은 민재가 태어난 게 참 아이러니하다. 넌 끝장을 봐야 정신 차리지? 안 그러니? 전 이 말을 끝으로 시댁에 곧장 향했고 시어머니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 뒤로 자빠지셨고 당장 이혼을 시켜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서방님도 이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걸었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동서는 울고불고 매달리며 서방님을 붙잡았지만 한 번 돌아선 서방님의 마음은 돌릴 수가 없었어요. 저 역시도 정말 끔찍하더군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그래서 낳은 거야. 어?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제발. 아니, 끔찍해. 날 속이고 네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보면 네가 얼마나 무서운 앤지 이제 알았어. 도저히 용서 못하니까 이혼해.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 할 거야. 그리고 형수님한테 넌 평생 사죄하고 살아. 네가 버린 애 그렇게 거둬주신 분이니까. 알겠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나 그때 정말 어렸단 말이야, 진짜. 그리고 내가 그 애 후원해 주려고 했어. 양심이 있지. 넌 걔를 버릴 때부터 이미 양심을 저버린 년이야. 알겠어? 소름 돋으니까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왜 나가? 나 절대 못 나가. 그리고 이혼 못 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당신 포기 절대 안 해.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데? 그렇게 서방님은 결혼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고, 서방님은 한동안 정신병원에 다니며 심리 치료를 받았죠. 다행인 건 동서의 유책 사유로 인해 위자료도 많이 받았고 결혼도 무효가 되었어요. 그래도 서방님 마음은 참 마음이 아니었겠지만요. 그리고 전 차마 아이를 데리고 매번 시댁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죠. 어머님이 아이를 볼 때마다 혹시라도 동서 얼굴을 떠올릴까봐 불안했거든요. 전 제가 책임지고 제 자식으로 입양했기에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더라도 절대 아이를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럼 아이는 2번 상처를 받는 셈이 되니까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절 이해해 주셨고 남편 또한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며 제 마음을 놓이게 해주었죠. 동서는 서방님과 혼인 취소 소송을 한 후 정말 뻔뻔하게도 아이를 다시 데려가겠다며 저에게 으름장을 엄포했어요. 얼마나 뻔뻔하기 짝이 없던지 자기 혼자 죽을 순 없다는 마인드 같았어요. 심술 맞은 그 마인드 어디 갈까요? 아이, 제가 데려가야겠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아이라도 제가 키워야죠. 안 그래요? 남의 손에 어떻게 맡겨? 가뜩이나 형님한테. 미친 거 아니니?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절대 안 돼. 넌 내가 소송해서라도 절대 가만 안 둘 줄 알아. 전 소송을 걸었고 다행히도 동서에겐 아이에 대한 모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미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아이에 대해 접근금지 신청을 걸었고 동서는 서방님에게 줄 위자료와 함께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들었어요. 어찌나 저에게 한 번만 사정을 하는지 돈 좀 해달라고요. 정말 믿기시나요? 어찌 그렇게 뻔뻔하던지 웃기더군요. 웃음도 나왔고요. 저 새 출발하게. 그럼 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 다 형님 때문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불쌍한 사람 적선한다고 치고 해주세요. 진짜 상대할 가치가 없다. 너 취직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애 버리고 아주 파렴치하게 살고 있다고 떠벌리기 전에 꺼져. 제 말이 무서웠는지 동서는 그 후로 지금까지도 종적을 감췄어요. 참 모진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보고 싶지도 않은 걸 보면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다행히도 시댁에선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면서도 잘 받아주었습니다. 인연이 닿아서 우리 가족이 된 애를 어떻게 내치겠니? 물론 지금이야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겠지만 점차 잊혀지겠지. 나도 민재 우리 손자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어미도 기운 차리고 그만 눈치 봐. 아이고, 참 마음이 약해서 너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근데 제 아들이에요, 민재, 정말. 제가 잘 키울게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 우리 아들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잘 키워내자. 민재 친부모가 누군지 우린 중요하지 않았잖아. 다행히 저를 지지해주는 식구들 덕분에 아이를 잘 키워냈죠. 그리고 전 지금 제 아들 민재 유학길에 따라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이상하게 민재가 저희 집에 선물처럼 온 그날부터 저희 집은 살림살이가 엄청 펴졌어요. 가게도 다시 잘 되고
남편 사업도 점차 확장이 됐죠. 진짜 가난해서 앞길이 안 보이는 날도 있었는데 우리 선물 같은 민재로 인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단 한 번도 제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저에게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커서 벌써 16살이 되었어요. 가끔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아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남편도 이제 곧 사업을 뒤로하고 캐나다에 잠깐 왔다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세상 단 하나뿐인 가정으로 발돋움하고 있죠. 물론 그때를 생각하면 제 아들도 불쌍하고 그 동서라는 인간을 용서할 순 없지만 그래도 선물 같은 민재가 내 옆에 있게 해주었으니 그냥 이젠 다 털어버렸어요. 정말 사람 앞일은 모르는 것 같다는 말이 딱인 것 같은 요즘입니다. 쓰다 보니 벌써 애가 하교할 시간이에요. 앞으로도 아이를 잘 키워나가며 좋은 생각만 하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글을 쓰며 말이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아직도 의문이지만 선물처럼 우리 곁에 온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에 병원 원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최근 들어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 업무적으로 상당히 바쁜 편인데요. 당직 근무도 있다 보니 일이 고돼서 그런지 함께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서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직원을 구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병원에서 근무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자체가 위험에 노출이 되어서 그런지 면접 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더라고요. 간혹가다 면접을 보러 와도 병원에 밀집되어 있는 환자들을 보고 기겁해서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만큼 현재 병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한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겪은 사연을 들어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남편과 결혼 이후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었고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던 도중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면서 대화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나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이고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앞으로 좀 더 많은 일을 접할 수 있어서 어렵게 생각한 뒤에 당신한테 얘기한 거니까 내 의견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해외로 파견 나가야 할 것 같은데 해외에서 2년 정도 취재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나를 믿고 일을 시켰는데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뭐라고? 우리 지금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2년을 해외에서 지내겠다는 소리야? 무슨 군대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2년의 시간이 적은 편이 아니잖아. 꼭 가야만 하는 거야? 내가 힘들 거라는 건 생각은 안 해봤어? 나는 반대하고 싶은데.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는 하지만 꼭 그 길을 걸어야 앞으로의 인생길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특파원은 기자 중에서도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몰라? 어려움이 많을 수는 있겠지. 시차도 그렇고 현지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뒤따를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외국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방면으로 지식도 많은 걸 본사에서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기회를 준 건데 내칠 필요는 없잖아. 내가 그랬지. 많은 고민을 하고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남편은 제 의견을 듣고 싶은 것보다
자기는 벌써 결정했으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는 식의 말투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냥 무작정의 통보식이어서 당황하기만 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해외로 나간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혼자 결정할 거면 왜 저랑 결혼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계속해서 해외에서만 지낸다면 결혼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저는 반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살면서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싶었는데 저와의 반대되는 의견 충돌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고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내내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로 다투게 되었어요. 남편이 잘 되는 건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 삶에 있어서 돈만 쫓다 보면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책임감 또한 무뎌질 것 같아 해외 파견은 안 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문제가 양가 집안의 고민거리로 번지게 되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얘, 네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 아들 앞날을 막으려 드는 거야? 집안의 가장이 잘 돼야 모든 게 좋아지는 거 몰라? 어찌 된 겐 네 생각만 하는 거니? 내 아들이 하는 일이 기자이고 좋은 조건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감히 우리 아들을 막아서려 들어?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평생 함께 할 텐데 그거 잠깐 못 참아서 이런 난리를 피운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요. 2년 동안 해외에서 지내야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험 요소도 상당히 많다고 그랬어요. 국내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떠나야 한다는 건 저도 이해할 수 없겠어요.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의견이 다르다면 최대한 현재의 상황에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함께 나가야 하는데 이건 무조건 제 의견은 묵살한 채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 그냥 혼자 살지 왜 저랑 결혼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무조건 반대 입장이에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난리를 쳤고 점점 험악해지는 분위기가 무서워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며 진정시킨 뒤 겨우 시모를 돌려보냈습니다. 시댁 집안은 자기 아들이라고 무조건 감싸돌면서 편을 들어줬고 저희 부모님 또한 제 입장에서 의견을 내세우셨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도 많이 고려하셨어요. 기자로선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욕심이 날 법하다고 난감하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하길래 더 이상 말려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었네요. 결국 남편은 해외로 파견을 나가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는 일상에 남편의 빈자리는 더욱더 크게 다가왔고 믿기 힘들 정도로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일적인 대화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집에 들어오면 홀로 남겨진 집에서의 생활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년 동안 특파원 생활을 해도 때 되면 잠시 국내로 들어왔다가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의 말은 달랐어요. 2년 동안 국내로 못 들어온다는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네요. 고작 3개월 정도 지난 건데도 너무 괴롭고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할 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적응이 되지 않았었어요. 남편이 없는 동안 혼자서 시댁에 찾아가 명절도 지내야만 했는데 이때가 제일 서러웠네요. 내가 이번 명절은 서둘러서 찾아오려니까 왜 이렇게 늦은 거야? 큰애들 오래간만에 온다고 하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니. 빨리 불 올리고 전부터 붙이거라. 시애미는
마을회관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네? 이 많은 걸 저 혼자 전부 다 붙이라고요? 오늘 다 하라는 건 아니시죠? 어머님 마을회관에는 왜 가시는데요? 왜 못해? 나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은 양도 다 했는데 마을회관에 왜 가겠니? 돈 따러 가지. 지금 판 벌리다가 잠시 빠진 거잖아. 물 들어올 때 놓쳐야 하는 거 몰라? 한창 따고 있었는데 네가 하도 늦게 오는 바람에 리듬이 끊겼다. 가서 돈 잃으면 전부 다 너 탓인 거 알지? 돌아올 때까지 전부 다 끝내놓지 않으면 시애미가 잃은 돈 네가 메꿔줘야 한다. 알겠지? 잠시만요. 이대로 그냥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혼자 남아 이 많은 전을 붙이라고요? 말기 참 못 알아듣네. 그렇다니까. 여기에 너 말고 또 누가 있니? 너 때문에 석 죽게 생겼다. 이럴 시간에 어서 해. 시모는 마을회관으로 서둘러 가셨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모가 돌아왔을 때 난리 칠 거 생각하니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 억지로 전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혼자서 기름 냄새 맡으며 온몸이 쑤시는 걸 참으면서 반 이상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현관 쪽으로 나가보니 형님과 아주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결혼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얼굴 보는 게 힘들다는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시간이 되셨는지 그래도 찾아오셨길래 어머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몇 번이나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제가 간단하게 음식을 내어드렸고 피곤한 얼굴을 하며 형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곤 저보고 고생한다며 옆에 앉아서 같이 먹자고 하길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나중에 먹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주버님이 날카로운 반응을 나타내셨고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함께 막걸리에 제가 부친 전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고 형님과 아주버님을 보며 밝은 얼굴로 반겨주셨어요. 그런데 저를 보는 얼굴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마냥 굳은 표정으로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을 시간이 있냐며 물어보셨습니다. 너 내가 시키는 거 다 해놨니? 설마 다 끝내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 술판 버리고 있었던 거야? 음식을 내어드렸는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자리에 앉은 것뿐이에요. 솔직히 저도 좀 힘들기도 하고요. 형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몇 시간 동안 힘들게 전 부치고 겨우 쉬고 있는 건데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너무 서운해요. 내가 뭘 설명해달라는 거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술상 봐준 거잖아. 전 하나 붙이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던데? 지금 동서가 우리랑 겸상한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 욕먹기 싫으면 어머님이 시킨 거 서둘러서 끝내도록 해. 얘 봐라. 너 그런 잔머리는 어디에서 배운 거니?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잃고 왔는지 알아? 100만 원 잃었다. 나중에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키거라. 우리 아들은 해외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여기에서 막걸리랑 전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병원에서 월급 쥐꼬리만큼 주는 일 하면서 설마 대우받고 싶은 건 아니지? 뭐가 있어야 대우를 해주지. 생각지도 못한 형님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시모가 결정타를 날렸고 결국 너무 서러워 눈물을 흘리며 이런 식으로 대우받으면서 시집살이 하기 싫다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는데도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시차 때문에 고생할까봐 전화 오는 것 외에는 받지 않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말았네요. 몇 번의 전화 끝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너무 서러워 눈에 눈물이 쏟아졌고 그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속에 있던 감정을 쏟아내고 나니 어느새 진정이 되더라고요. 언제 올 수 있냐고 물어보자 워낙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시모에게는 따로 통화를 하겠다고 얘기한 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뛰쳐나왔는데도 그 누구 하나 저에게 전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고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듣기 전까지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오래간만에 부모님 얼굴 보니 반겨주시는 모습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하셨지만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것 뿐이라며 대충 둘러댔어요. 오래간만에 제 방에 들어와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취하니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고 갑자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빠져 있었고 이런저런 물건을 뒤지며 추억에 빠져 있을 때 남편과 연애했던 사진들도 있길래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옛 기억을 떠올리던 그때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남편을 쳐다보고 있던 여성이 있었고 이리저리 돌려가며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머리카락의 얼굴이 너무 가려져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며 지나치게 되었네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명절을 보낸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시모와는 전화 통화를 해봤는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문자도 남겨보고 연락도 했지만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래도 틈날 때마다 전화도 자주 했었는데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최근 들어 횟수가 많이 적어져서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아예 연락이 차단되니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밀려와 결국 제가 먼저 시모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번 다시 안 볼 것처럼 난리를 쳐놓고 나갔으면서 왜 다시 전화한 거야? 인연 끊겠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할 말 없다. 어머님, 그이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요? 분명 문자나 부재중이 떠 있으면 전화가 오는 편인데 연락이 안 된 지 일주일이 넘었다고요. 어머님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이 3살 먹은 애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기라도 했니?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어차피 시간 지나면 알아서 연락이 올 것을. 간섭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너같이 집착 심한 여자를 상당히 싫어하거든. 어련히 알아서 전화 오겠지. 이런 쓸데없는 말 하려고 전화한 거면 다시는 연락하지 말거라. 먼저 잘못했다고 시애미한테 용서를 비는 게 우선 아냐? 개념을 팔아먹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거라.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는 시모의 태도에 오히려 제가 더 당황했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시모인데 전혀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다시 오게 되었고 급하게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었냐고 물어보니 다른 지역에 일주일 정도 취재를 하려고 떠난 적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핸드폰을 두고 왔었다며 불안하게 만들어 미안하다고 잘 살아있다는 말을 하자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삶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편이 해외에서의 생활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을 시점에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시모에게 전화가 왔고 남편이 얼마 뒤 올 때가 되니
그동안 저에게 못했던 게 생각이 나 수습하려나 생각하며 전화를 받자 심각한 목소리로 저와 단둘이 장소를 잡아 만나길 원했고 시모가 정한 약속 장소로 먼저 도착해 기다렸어요. 빨리 왔네. 내가 그동안 제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함께 지내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너는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의 인연을 끝내줬으면 하는데 너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머님과 문제가 있는 거지 남편과는 아주 잘 지내고 있는걸요? 그리고 이혼 문제를 왜 어머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어머님과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게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시댁 집안의 노동자도 아니고 왜 온갖 잡일을 제가 해야 하는 건데요? 저도 귀하게 자란 딸이고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남편과는 결혼 생활 유지할 거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신 어머님과는 더더욱 인연을 끊고 살아야 할 것 같네요. 이런 쓸데없는 말씀 하시려고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형님이랑 잘 지내보세요. 시모와의 대화가 끝이 나고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갑작스럽게 이혼 얘기를 꺼내길래 너무 놀라 다리가 후들거렸고 건물 귀퉁이에 앉아 너무 서러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면 연락 달라고 간단하게 문자를 남겼고 그렇게 집에 도착해 조용한 집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현관문으로 다가가 누구냐고 물어보자 형님의 목소리였고 바빠서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왜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모가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형님에게 이 사실을 전한 건지 의문만 들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명절 때의 일은 아예 까먹은 건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으면서 살가운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두리번거리시며 집을 구경하셨고 한참 뒤 입을 여셨네요. 시간도 없는 내가 여기는 왜 찾아왔겠니? 동서도 어느 정도는 짐작은 하고 있겠지? 결혼 생활이라는 건 혼자 잘났다고 막 나가서는 안 될 문제야.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동서를 지켜본 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절대 굽히지 않더라고. 어머님의 행동이 좀 지나쳤다 해도 어른이잖아. 동서보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아? 내가 왜 명절날 그런 식으로 나왔겠어. 동서의 말버릇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야. 그냥 네 하고 머리 숙여 들어가면 될 것을 나이 먹은 시어머니 이겨 먹겠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면서 소리치면 우리가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머님이 안 좋게 말해도 일단 한번 굽히고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따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지방교육 제대로 받지 않은 철없는 딸로밖엔 안 보이는 거야. 시집와서 노예 생활 좀 하면 어때? 그게 동서가 선택한 길이잖아? 그래서 이럴 바엔 차라리 이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서가 살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 편히 살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형님, 좀 배우신 분이라고 하셔서 그런지 가르치려고 하시는 성향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은데요. 어른이면 무조건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잘했던 못했던 고개를 숙이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른이라도 잘못한 점이 있으면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고 배울 점이 있으면 나이가 어린 며느리한테도 배우셔야죠. 잘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말을 할 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시집살이 하면서 노예생활 봉사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형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안 비치잖아요. 준비된 음식만 드시니 뭘 알겠어요? 그리고 엄청 바쁘시다면서 남의 일에는 간섭할 시간은 되시나 봐요? 남편과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이혼을 하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숨겨둔 며느리라도 있는 거예요? 들키기 전에 이혼해야 위자료 손해배상 물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의심스러운 거 아시죠? 형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도대체 왜 자꾸 이혼을 하라고 부추기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의 대화가 끝이 난 뒤 저희 집에서 쫓아냈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아 점점 짜증이 고조되었고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까지 연락도 없고 제가 보낸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출근을 하게 되었고 잡생각이 떠오르는 게 너무 싫어 일에 열중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버렸고 그날은 당직이라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향하려고 하던 도중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병원 전체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난 상태의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자들에게 시선이 꽂혔고 남자와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충격적이게도 제 남편이 엄청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급하게 다가가니 어떤 여자와 떨어지지 못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아직 국내에 들어오려면 한 달의 시간이 남았었는데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병원에 들이닥친 걸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고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눈에 들어온 건 두 사람이 입고 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둘 다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고 가운에 적혀있는 호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울려 퍼지며 옆에 있던 구급대원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이게도 강력 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해 둘 다 눈에 넣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손에 쥐고 있던 강력 접착제가 전부 흘러버려 머리카락과 얼굴에 전부 붙어버렸다는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왜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의문의 여자와 호텔에 갔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떨어뜨려 놔야 한다며 엉켜붙어 있던 머리를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고 남편의 한쪽 팔이 의문의 여성의 하의로 손이 들어가 있어 떨어뜨리려 하는데 고통스러운지 의문의 여자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하의를 제거하자 충격적이게도 강력 접착제 때문에 손 전체가 여자의 아랫배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의 배가 불룩한 게 임신을 한 듯 만삭이 되어 있었고 여자는 고통스럽다며 진통까지 오고 있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눈에 접착제를 넣은 상태로 남편의 손은 만삭인 여자의 배에 달라붙어 있어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 출산이 임박했는지 진통까지 와서 병원은 비상사태로 아주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의문의 여자에게 자기라는 말을 하면서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입증시켜주는 결정적인 한마디에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스친 시모와 형님이 떠올랐고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왜 그토록 이혼을 시키려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의 여자는 분명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사진에 있던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고 둘은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시댁에 무작정 찾아갔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하는 얼굴 표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길래 더욱더 수상해져 시모를 밀치며 난리를 치자 거실에는 시모와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가 앉아 있었고 얼굴을 보니 그제서야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병실에 실려온 여자의 엄마였고 그 순간 화장실에서 걸어 나온 한 사람은 형님이었네요. 모두가 한 통 속에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에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요? 이 늦은 시간에 병원에서 왔다고요. 어머님 아들이랑 저 사람의 딸이 강력 접착제에 눈이 둘 다 붙어서 진동까지 오는 상황에 지금 병원 전체가 난리가 난 상태예요. 서로 전부 알고 있었고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둘이 좋다는데 그럼 어쩌냐? 죽지 못해 살겠다는데 벌써 외국에 살림 차리고 살고 있었어. 나도 얼마 전에 알았다. 그래서 너한테 이혼하라고 얘기한 거야. 나는 뭐 이런 상황이 좋기만 한 줄 아니? 자기들이 벌인 행동인데 어쩌겠어. 그래서 그냥 이혼하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못 볼 꼴까지 보니? 그 여자 아주 예전에도 우리 아들 따라다닌 적이 몇 번 있었다는 말은 들었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몰랐다. 일단 병원에 가봐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시모는 만삭이 된 상태로 한국에 미리 왔었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움을 청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형님과 어머님이 다짜고짜 이혼을 하라고 얘기한 거였네요. 결국 이 문제로 모두가 다시 병원으로 향했고 그 말을 듣고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몸이 멀어진 만큼 마음도 멀어진 건지 쓰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끝낸 두 사람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은 건지 각각 한쪽의 눈은 강력 접착제로 인해 결국 실명을 하게 되었고 출산도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문제는 없었지만 둘은 각각 한쪽씩 실명을 했으니 그걸로 충분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더 이상의 미련 없었고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웠네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 소송을 끝으로 더 이상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짧았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마음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평생 동안 불행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저런 집안에서 사느니 지금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알려드리니 그동안 속에 조금은 남아있었던 아픔까지 전부 씻어낼 수 있었네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